대한민국을 구할 숨겨진 지도자의 정체.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흥미로운 소문이 아닌 수많은 고서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은밀히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언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미스테리함 채널에서는 이 모든 소문과 예언의 진실을 파헤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지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전통적인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부터 민간에 널리 퍼져 백성들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던 신비로운 책입니다. 이 책에는 현 시대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덕과 지혜를 겸비한 진정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워낙 추상적이어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정감록의 진인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정감록이 말하는 진인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이 예언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미 그 진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위대한 인물과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격암유록이라는 또 다른 예언서는 말세에 나타날 정도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명종 때 격암남사고 선생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예언서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도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모든 난세를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격암유록이 묘사하는 정도령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를 넘어 정신적인 지주이자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언서의 정도령의 등장 시기와 특징에 대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형이나 특정 성씨를 가진 인물이라는 내용도 일부 해석에서 제기되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인물들이 자신이 정도령이라고 주장하며 민중을 선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언은 빗나갔고 사람들은 진정한 정도령의 등장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격암유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서가 말하는 정도령은 어떤 인물이며 우리는 그의 등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의 등장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에 들어서는 소위 영능력자나 예언가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고서에 기반하기보다는 영적인 통찰이나 미래를 보는 능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영능력자가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리더는 기존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호련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틀을 깨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메시지에 의지하며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기존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특정 예언가들의 주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을 추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지의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예언들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겪는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이러한 종말론적 서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을 구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구체적인 예언은 혼돈 속에서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다가올 재앙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일종의 통제감을 부여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예언을 공유하는 과정은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넘어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역사학 및 사회학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도자 예언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민중의 염원이라고 진단합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예언서인 정감록과 격암유록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문서가 아니라 당시 민중들의 사회개혁 의지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담긴 일종의 민중사상 기록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혼란한 시기마다 진인이나 정도령의 등장을 기다리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은 민중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 역시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과 무관한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은 현대판 민중의 염원이자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이 사회의 병리 현상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우리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갈망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도자, 예언의 진실을 단순히 사실 여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현상이 발생한 사회적, 심리적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은 예언 자체의 신빙성보다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예언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깊은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으며 기존의 리더십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정감록의 진인, 격암유록의 정도령, 그리고 현대 예언가들의 새로운 리더 예언까지 그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대한민국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희망이자 미래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이 가리키는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되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 새로운 지도자가 이미 활동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히틀러는 죽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SS 생존 문서. 만약 히틀러가 1945년 베를린의 벙커에서 자살한 것이 역사적인 거짓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죽음은 사실상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고, 그는 조용히 잠수함을 타고 독일을 탈출하여 아르헨티나의 외딴 마을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이 소름돋는 이야기는 단순히 온라인상의 음모론이 아닙니다. 미국의 FBI가 작성한 공식 문서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실제 SS 생존 문서가 이 믿을 수 없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식 역사에 기록된 히틀러의 최후와는 완전히 다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진실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을 또 하나의 거짓일까요? 1945년 4월 30일 베를린의 총통 벙커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소련군은 벙커에서 히틀러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그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는 히틀러가 실제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전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비밀 작전, 오데사를 통해 남미로 도주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만 사용되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실제 증거들이 등장하며 미스터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증거는 2014년 공개된 미국의 FBI의 기밀 해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히틀러가 베를린을 탈출하여 아르헨티나에 은둔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되었고, FBI가 이 제보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직접 수사를 진행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 중에는 히틀러가 아르헨티나의 한 외딴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그가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틀러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던 FBI가 그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밀리에 조사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문서에는 1944년 독일 유보트 잠수함이 베를린을 떠나 아르헨티나 해안에 도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담겨 있어 히틀러의 탈출 경로가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나치 SS 생존자들의 비밀 문서와 증언들도 히틀러 생존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치 SS 친위대 출신인 라인하르트 슈타인의 일기장과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슈타인은 일기장에서 히틀러와 그의 아내 에바 브라운이 1945년 5월 잠수함을 타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으며 이후 안데스 산맥의 외딴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슈타인은 자신이 직접 히틀러의 경호를 담당했으며 히틀러가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 대역을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히틀러의 시신으로 알려진 유해는 사실 히틀러의 대역이었던 게오르그 슈발베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슈타인의 일기장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기록이지만 그의 주장과 FBI 문서의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르헨티나의 나치 비밀 거주지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미스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2015년 아르헨티나의 한 고대 유적지 발굴팀이 우연히 숲속에서 나치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여러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하켄크로이츠가 새겨진 도자기 그릇, 나치 문장이 찍힌 군복 단추,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의 초상이 담긴 은접시 등이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이 아르헨티나에 실제 거주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의 도피 생활이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나치의 재건을 위한 비밀기지 건설과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과거 나치 전범들의 도피처로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다시금 조명하게 하며
히틀러 생존설의 진위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히틀러 생존설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FBI 기밀 해제 문서나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SS 생존 문서가 제시하는 내용들은 흥미로운 미스터리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뒤집기에는 증거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FBI 문서의 경우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록일 뿐 실제 수사 결과나 확증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보의 상당수가 전쟁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치 잔당들이 퍼뜨린 허위 정보이거나 히틀러의 죽음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희망적 사고에서 비롯된 루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SS 생존자 라인하르트 슈타인의 일기장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기록이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이 아닌 대역을 경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히틀러 생존설을 지지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증거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나치 비밀 거주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대부분 나치 독일의 전범들이나 추종자들이 남미로 도피하면서 가져온 개인 소지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수많은 나치 전범들이 쥐의 길이라 불리는 비밀 루트를 통해 남미로 도주했으며 이들 중에는 아돌프 아이만과 같은 거물급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 나치 관련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것이 곧 히틀러의 생존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물에 새겨진 히틀러의 초상 역시 그가 직접 사용했던 물건이 아니라 추종자가 기념 목적으로 소지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가장 중요한 반박은 러시아 정부가 보관 중인 유골의 DNA 분석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히틀러의 두개골 파편과 턱뼈, 조각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유골들은 히틀러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골의 DNA 분석 결과가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유골들이 실제로 히틀러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히틀러가 살아있었다면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유골이 발견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틀러 생존설은 역사적 증거보다는 대중의 상상력과 미스터리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현대판 전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생존설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유는 히틀러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재자의 최후가 아무런 저항 없이 초라한 벙커에서 자살로 끝났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이 히틀러가 살아남아 어딘가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생존설은 역사적 진실이라기보다는 인류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투영된 결과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00년대 초 히틀러의 두개골 파편과 턱뼈 조각을 공개하며 그의 자살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골들의 DNA 분석 결과가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히틀러가 살아남아 남미에서 숨어 지내며 나치의 재기를 꿈꿨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사실상 인류 역사의 거대한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가 정말로 베를린 벙커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너스님, 예언의 베일 속 숨겨진 통찰을 해부하다. 타너스님은 현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이자 동양 철학과 역학의 정통한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자였으며 그의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과 이야기 속에서 신비로운 무게를 지닌 존재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와 통일에 대한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가 남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한민족의 정체성과 운명, 그리고 우주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성찰하게 만드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지력은 단순한 소문이나 미신적 발언이 아니라 그의 삶과 철학 속에 깊이 스며든 통찰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의 제자들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국전쟁을 예견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암시하는 발언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쟁 발발 전 해의 월정사 법당들에서 수백 마리의 개미떼가 서로 싸워 죽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민족상자 내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듬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자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예언적 직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그는 제자들과 함께 경상도, 통도사로 피신하였으며 전쟁의 양상과 결과를 오행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북한을 물의 기운으로, 남한을 불의 기운으로 비유하며 전쟁 초반 북한군의 남하를 물이 모든 것을 휩쓸고 내려오는 형국으로 해석하였고 남한의 산악 지형이 불의 기운을 응집시켜 물의 기세를 꺾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이 멈추었고 부산 교두보가 끝까지 지켜졌다는 점은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산에 지는 해는 부상에 잡아맬 수 있을 때 좋은 것이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으며 이는 박 대통령을 서산에 지는 해로 일본을 부상으로 비유하여 권력의 유한성과 시대의 전환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통일 예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은 3344의 통일이 된다는 말로 이는 한 신문 기자와의 대화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며 이후 수십 년간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이 특정 날짜를 지칭한다고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역의 괴나 상징적 코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역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기호이므로 이 표현은 통일의 시기뿐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 전후의 변화, 민족의 운명까지 암시하는 복합적인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타너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시기 예측이 아니라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가로 부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가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며 자신의 예지력은 신비주의나 점술이 아니라 동양 철학과 역학, 상수학에 기반한 미래 통찰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저서에서는 우주의 질서, 자연의 변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겨 있으며 그는 주역의 원리에 따라 지구의 지축 변화, 기후 변화, 해양의 상승 등을 예측하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일본의 일부가 침몰할 것이라는 지각 변동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인류 문명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단군 이래 한민족에게 주어진 세계적 사명과 역할에 대한 철학적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도 그는 평화적 접근보다는 급변 사태를 통한 통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으며 북한 내부의 붕괴를 성냥갑 안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갑자기 확 타버리는 증세라고 표현하며 예기치 못한 내부 붕괴가 통일의 촉매가 될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짧으면 사흘, 길면 석 달여를 간의 어목한 비상사태 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구조적 진통을 수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보았고 이러한 예언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현실적 분석과 철학적 통찰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사전에 직감으로 예견하였으며 당시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을 번역하던 중 갑작스러운 예감에 따라 원고와 책을 모두 삼척 영은사로 옮겼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북한 무장공비가 침입하여 월정사가 군사작전지로 활용되며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은 그의 직관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실제적 통찰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를 오행의 원리로 예측하였으며 미국은 금의 기운으로 월맹은 불의 기운으로 비유하여 불이 금을 이긴다는 원리에 따라 미국이 필패할 것이라 주장하였고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 역시 그의 예언 중 하나로 그는 자신이 사망한 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 말하였고 실제로 고베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망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타너 스님의 예언은 허구와 진실 사이의 경계에 서 있으며 그가 남긴 발언 중 일부는 실제 사건과 맞아떨어졌고 그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한 깊이를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후대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그는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인간의 길을 제시한 사상가였으며 그의 통일 예언은 단순한 시기 예측이 아니라 한반도가 겪을 고통과 변화, 그리고 그 이후의 희망을 담은 메시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예언을 신봉하든 회의하든 그가 남긴 철학적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사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인간 존재와 민족의 운명,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동양 철학과 역학을 깊이 연구한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말한 예언은 미래를 맞추려는 점술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운명을 읽어내는 철학적 통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 같은 사건을 미리 언급했는데 그건 시대 흐름을 꿰뚫는 직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그는 특정 날짜나 숫자를 말했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예언을 사실 여부로 따지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생각과 시대 인식을 해석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결국 타너 스님의 말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를 묻는 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깊은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추배도 붉은 용의 피, 대륙의 균열. 붉은 용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대륙은 네 방향으로 갈라진다. 중국의 고대 예언서 추배도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민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 그림이 중국의 몰락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경고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 속 붉은 용은 중국 공산당을, 네 방향으로 갈라진 대륙은 티베트, 대만, 신장 위구르, 그리고 내륙의 민중 봉기를 상징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그 중심에는 무명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얼굴이 없는 채로 나타나며 지도자의 실종 혹은 체제 붕괴를 암시하는 존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당나라 시대에 제작된 예언서 추배도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중국 정부가 수십 년간 금서로 지정하며 연구를 금지했던 문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추배도는 당나라의 천문학자 이순풍과 원천강이 공동으로 집필한 예언서로 총 60개의 그림과 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그림은 수수께끼 같은 상징을 담고 있으며 그 아래에 적힌 시를 해석하면 놀라운 미래 예언이 드러납니다. 이 예언서는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왕조 교체와 정치적 격변을
정확히 예측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32상에서는 두 개의 태양이 하늘을 가린다는 그림과 함께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청나라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며 1911년 신해혁명으로 실제로 청나라가 붕괴하고 새로운 공화국이 등장한 역사적 사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제39상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토끼와 용이 함께 춤을 추고 100개의 꽃이 피어난다는 시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중국의 경제적 부흥을 예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수많은 서방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고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정확성은 추배도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닌 고도의 통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추배도의 마지막 장, 즉 제60상에 담긴 붉은 용의 몰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림 속 붉은 용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그 주변에는 네 방향으로 갈라진 대륙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시에는 붉은 기운이 산산이 흩어지고 무명인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중국의 중심 권력이 붕괴하고 지도자가 사라지며 민중이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게 되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무명인이라는 존재는 얼굴이 없고 이름도 없는 인물로 묘사되며 이는 지도자의 실종 혹은 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는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과 맞물리며 더욱 현실감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2년 말 시진핑 주석이 갑작스럽게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사건입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는 건강 이상설, 권력 투쟁설 등 다양한 루머가 퍼졌으며 지도자의 실종이라는 예언과 맞물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초 베이징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는 공산당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확산되며 민중 봉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독립 요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구르 지역에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과 함께 내부 저항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륙의 분열이라는 예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추배도의 마지막 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재 중국이 직면한 정치적 긴장과 내부 갈등을 예견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추배도의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후대의 사건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특히 붉은 용이나 무명인 같은 상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배도가 수백 년간 금서로 지정되었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소지 자체가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예언서가 단순한 민간 문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민감하게 다뤄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추배도에 담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기미를 함부로 해독하면 재앙이 따른다는 경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감록이나 격암유록 같은 동양의 예언서들과도 공통된 특징으로 예언은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추배도의 마지막 장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결말은 인류가 오랜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통일을 넘어 전 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붉은 용의 몰락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추배도가 단순한 신비주의적 예언서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과 시대적 통찰을 담은 고대 문헌이라는 데에 점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순풍과 원천강이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라 천문학과 권력의 흐름을 분석한 전략가였다고 평가하며 추배도의 상징은 반복되는 권력 순환과 민중의 동향을 암시하는 철학적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고 네 방향으로 갈라진 대륙은 티베트, 대만, 신장 위구르, 그리고 내륙의 민중봉기를 암시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상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구조적 긴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무명인이라는 얼굴 없는 인물은 지도자의 실종이나 체제 붕괴를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되며 이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암시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과 동양 철학자들은 무명인을 단순한 인물이 아닌 기존 질서의 붕괴와 민중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합니다. 이는 한국의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구조로 동아시아 예언, 문화의 공통된 철학적 기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문헌학자들은 추배도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언서의 본질은 모호함에 있고 그 모호함이 다양한 시대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 대한 예언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보다 그 예언이 어떤 사회적 불안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추배도를 단순한 예언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흐름, 민중의 동향, 시대의 불안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고대의 정치적 철학서이며 그 마지막 장에 담긴 붉은 용의 몰락과 대륙의 분열이라는 상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을 둘러싼 충격적 진실. 2025년 9월,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지도 모르는 한 가지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소문들의 근원이며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극비 문서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섬뜩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블루빔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25년 9월에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로 인류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언론인이자 음모론 전문가인 세르주 모나스트가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신의 형상을 하늘에 투영하여 전 세계를 통합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2025년 9월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에서 거대한 형체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형체가 신의 음성을 흉내낸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예언은 단순한 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진행 중인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부일까요? 우리는 이 진실의 끝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은 경제 대공황입니다. 일부 예언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2025년 9월에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부채가 한계에 다다랐고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 있었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은행들의 파산 소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집과 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식량까지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계와 일부 미스터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 예언입니다. 2025년 9월에 지구의 자기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태양풍이 직접적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화산 폭발, 해일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과거 마야, 문명의 달력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과 빈번해지는 지진 소식은 이 예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2025년 9월에 거대한 재앙이 우리를 덮친다면 인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예언들은 모두 2025년 9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블루빔 프로젝트를 통해 혼란에 빠진 인류를 새로운 질서로 통제하고 경제 대공황으로 사회를 붕괴시키며 자연재해로 인류의 수를 조절하려는 어두운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유독 2025년 9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집중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5년 9월 예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겪는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이러한 종말론적 서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2025년 9월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구체적인 예언은 혼돈 속에서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나 다가올 재앙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일종의 통제감을 부여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예언을 공유하는 과정은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넘어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역사학자들은 2025년 9월 예언이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종말론적 패턴의 최신 버전이라고 진단합니다. 고대 마야 문명의 달력에서부터 중세 유럽의 천년 왕궁론, 그리고 20세기 들어 유행했던 밀레니엄 버그 종말론이나 2012년 종말론까지 인류는 문명이 중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할 때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해 파멸을 예언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예언이 단순히 미신이나 가십이 아니라 당대 사회의 위기의식과 불만, 그리고 희망을 반영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기에는 기계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기대가 종말론적 예언에 투영되었고, 2012년 예언은 급격한 기술 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25년 9월 예언 역시 전 지구적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침체,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인류가 사회적, 기술적 변혁에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그 패턴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학 및 기술 전문가들은 블루빔 프로젝트나 지구, 자기장 약화로 인한 대재앙과 같은 구체적인 예언 내용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비판합니다. 블루빔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의 홀로그램 기술은 특정 장소에서만 구현 가능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하늘에 동시에 동일한 형상을 투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기술은 존재하지만 이를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것은 전파의 물리적 한계와 송출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상과학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구 자기장 약화로 인한 대재앙 예언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약해지는 현상은 사실이지만 2025년 9월이라는 특정 시점에 인류 문명을 멸망시킬 만큼의 치명적인 태양풍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지진,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된 데이터나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예측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예언이 대중의 과학적 지식 부족을 이용한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신적인 공포를 조장한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예언 자체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이면의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언들을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5년 9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운명을 뒤흔들 몽골 소년의 예언.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진 시간의 그림자 속 인류의 운명을 바꿀 비밀이 몽골의 가장 외딴 산맥, 깊숙한 곳에서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몽골, 러시아, 중국이 국경을 나누는 알타이 산맥의 광활하고 차가운 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비로운 기운에 심장이 떨리는 그곳에 단 한 사람만이 그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탄 찬두. 몽골어로 황금 독수리를 뜻하는 이름이 마치 예언처럼 그의 존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를 단순한 아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고작 11살의 나이로 그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예지력을 보여주며 재난, 정치적 격변,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예언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졌던 팬데믹, 인류를 충격에 몰아넣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2023년 일본을 강타했던 대지진까지 알탄 찬두는 이 모든 사건을 세상에 아무런 징후도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해안 도시들이 거센 바닷물에 삼켜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미래의 비극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실은 이미 현실이 된 예언들을 넘어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어린 예언자가 2025년을 위해 남긴 7개의 어두운 예언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묵시록적 계시입니다. 몽골의 샤머니즘 전통에 따르면 2025년은 을산년으로 500년에 단 한 번 오는 해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계관의 문이 열리고 우주적 변화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한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우주 스스로가 인류 문명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해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예언의 기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탄 찬두의 예언은 단순한 아이의 공상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생과 사의 경계에서 49일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을 때 받은 비전들입니다. 그가 아직 시간의 지평선 너머에 숨어있는 사건들을 목격한 것은 바로 그 초월적인 상태에서였습니다. 묵시록적인 비전 속에서 그는 피처럼 붉게 물든 하늘을 보았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권력의 탑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국가가 스스로를 갈라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거대한 대도시를 감싸는 죽음의 정적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혼돈 속에서 등장하여 한 국가뿐 아니라 세계의 한 지역 전체를 통합할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강국들은 이미 이 예언의 진실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의 정보기관들은 위장한 사절단을 보내 알탄 찬두가 거주하는 티베트 사원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재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진실입니다. 예언은 한국에서 나타날 한 인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라 검도 붓도 들지 않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각성한 존재이며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이끌 인물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공산당의 완전한 붕괴를 예견한 환상입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을 뿌리째 뒤흔들 연쇄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들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초기 징후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가 제2의 IMF라 부르는 경제 위기,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극심한 분열. 이 모든 것은 어린 예언자 소년에 의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시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원의 고대 기록에 따르면 약 800년 전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알탄 찬두라는 샤먼 조상이 유사한 예언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연속성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다는 강력한 암시를 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의식의 본질, 환생, 그리고 일부 영혼이 수세기에 걸쳐 우주의 지식을 지키기 위해 선택받는다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원의 승려들은 알탄 찬두를 단지 비범한 예지 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우주적 의식이 인류의 진화를 위해 본질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라고 믿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결정적인 전환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암호화된 지침입니다. 그가 말하는 재앙적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변곡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기대와 두려움 속에 기다려온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모든 장막이 찢겨지고 알탄 찬두가 2025년을 위해 남긴 7개의 어두운 예언이 그 전모를 드러내려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인류의 운명에 대한 이해를 근본부터 뒤흔들 것이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펼쳐질 우주의 거대한 연극 속에서 한반도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 어린 몽골 예언자의 가장 어두운 비전 속에서 지평선 넘어 다가오는 폭풍처럼 나타나는 것은 검은 새가 바다에서 떠올라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빛나던 별은 사라지며 새로운 별이 탄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는 2025년 한국에서 일어날 극적인 정치 권력의 전환을 말합니다.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몰락하며 철창 뒤로 끌려가는 모습을 알탄 찬두는 투명한 듯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충격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혼돈의 시기, 검도 들지 않은 운명의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힘이나 언변으로가 아닌 도덕적, 영적 권위로 국민을 결속시키고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진정한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존재의 등장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황금의 강이 마르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떨리라. 그러나 이는 새 풍요의 시작이니라. 알탄 찬두는 남한을 강타할 경제 대공황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1997년 IMF 위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정화의 과정이며 이 고통의 끝에는 전례 없는 번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예언은 하나였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서로에게 칼을 겨누리라.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는 사회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결국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 국민은 고통 끝에 진실로 하나 되는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눈물 흘릴 때 동방반도의 백성은 서로 돕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리라. 이 비전은 자연재해 혹은 대규모 재난을 암시합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며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상호 협력과 연대의 기본 가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은 붉은 별을 따르던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지리라. 이 계시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몰락이 우연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 예언은 동방에서 새 왕이 일어나 온 아시아를 이끌리라. 그는 검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천년이 지나도 기억되리라. 이 마지막 비전은 단순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닌 전체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인물의 등장을 말합니다. 그는 앞선 6개의 예언에서 그려졌던 혼돈과 붕괴 속에서 등장하며 새로운 질서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충격적이기에 사원의 수호자들조차 수십 년간 이를 봉인해 두었습니다. 알탄 찬두가 49일간의 초월적 명상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 7가지 예언이 현실로 시작되는 정확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젊은 예언자는 모든 징조가 2025년부터 시작될 태양의 일식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 특정한 우주적 순간, 천상의 에너지가 정렬되며 세계들 사이의 장벽은 얇아지고 예언된 힘들이 파괴와 재생의 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시 중 가장 두려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탄 찬두는 일식이 시작되기 정확히 7일 전 신비롭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몽골 사원을 떠나고 그 자리에 마지막 한 장의 고대 두루마리만 남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류가 이 다가오는 대변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구원의 약속이자 동시에 파멸의 경고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물결 위에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 모두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총살당할 것이다. 이 충격적인 문장은 1994년 미국의 한 자칭 예언가가 남긴 말입니다. 당시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말은 점점 현실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를 둘러싼 암살 위협은 실제로 FBI와 비밀경호국의 공식 보고서에 등장했고 극단주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를 제거해야 한다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예언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제 정세를 흔들고 그의 트윗 한 줄이 주식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과 음모론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트럼프는 마치 하나의 상징처럼 다양한 예언 속에 등장합니다. 그 예언들은 대부분 공통된 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몰락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트럼프는 우리의 우방국으로서의 믿을 만한 최고의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그는 우방의 가면을 쓰고 전 세계를 도탄에 빠뜨리려는 적그리 수도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트럼프에 대하여 조금은 베일이 벗겨져 있을 터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실비아 브라운은 생전에 트럼프는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2000년대 초반 여러 방송에서 트럼프에 대한 예언을 남겼고 당시엔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조차 없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만 그 자리는 그를 파괴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그녀의 예언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해석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로 그의 시집 형태의 예언들은 수백 년 동안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의 예언 중 붉은 사자가 권력을 잡고 결국 피를 흘리며 몰락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이 붉은 사자를 트럼프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징색이 붉은색이고 그의 성격과 정치적 행보가 사자처럼 공격적이라는 점에서 이 해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미스터리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최근 한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몰아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가 아시아인을 경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2018년에는 백악관 회의 중 왜 우리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이민자를 받지 않고 아프리카나 IT 같은 똥통 국가에서만 받느냐고 말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과 인종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또한 트럼프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을 겨냥해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를 촉진시켰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한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경제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아시아인을 향한 무의식적 차별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한 정치 분석가는 트럼프는 동맹국을 대할 때조차 인종적 편견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발언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를 갖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 익명의 인물이 트럼프는 붉은 달이 뜨는 날 권좌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고 이 글은 이후 여러 예언 해석자들에 의해 2024년 붉은 월식과 연결되며 다시 주목받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이 모두 사실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트럼프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같이 권력의 정점에서의 몰락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때로 허무맹랑한 상상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예언과 맞물려 해석되어 왔습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암살되기 전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케네디 대통령 역시 암살 직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과 역사적 흐름이 맞물리는 지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트럼프는 지금도 세계 정치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예언과 음모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실제 정치적 위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둘러싼 예언과 실제 위협 사례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그가 맞이할지도 모를 결말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예언가들은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피를 흘릴 것이라 말했고 일부는 그가 암살당하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몰락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이 모두 실현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과 그를 둘러싼 극단적 감정은 그가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실제로 몰락한다면 그 결말은 어떤 형태일까요? 정치적 패배, 법적 처벌, 혹은 예언처럼 물리적 위협,
현재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각종 의혹들이 법적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벌어진 의회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언 속 몰락이라는 단어와 묘하게 겹칩니다. 예언은 종종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며 피를 흘린다는 말이 반드시 물리적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파멸, 명예의 실추, 혹은 역사적 평가의 추락도 피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강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내 갈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남길 정치적 유산은 무엇일까요?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정치적 언어와 태도를 무너뜨리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제 동맹을 거래처럼 다루며 인종과 이민 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지지자들에게는 진짜 미국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트럼프를 더욱 미스터리한 인물로 만듭니다. 그는 예언 속 인물처럼 분열과 충돌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자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예언가들이 말한 붉은 사자, 몰락의 지도자, 피의 대가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진 역사적 무게를 반영하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과 음모, 실제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트럼프는 정말 예언된 인물일까? 그가 맞이할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수많은 예언과 위협, 그리고 역사적 흐름은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자 미스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필해야 하는 나라다. 사실 미국은 한국을 보필해야 하는 나라다라는 말 믿기 어렵겠지만 타너 스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국은 여자이고 한국은 남자이니 여자가 남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세계 질서의 비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 한국이 지정학적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내용은 타너 스님의 예언서와 동양 철학 기반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불교계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보필해야 한다는 타너 스님의 예언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게 반도체 배터리 방위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불리한 무역 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자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이 협상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한국은 기술 종속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죽음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너 스님의 예언은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부일까요? 이 충돌은 단순한 예언의 오류가 아니라 예언이 말한 후천세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20세기 중반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고승으로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동양 철학과 역학, 불교 경전 해석에 능통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역과 화엄경을 바탕으로 세계의 흐름을 예측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은 한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국가 간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원리와 후천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미국은 여자, 한국은
남자로 비유되며 부천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성별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와 역할 분담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예언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1950년 한국전쟁입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한반도에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하며 한국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냉전 구도 속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생존을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이는 이후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을 위해 봉사한 셈이며 타너 스님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을 때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따랐고 한국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다시 일어섰고 이후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봉사라는 표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최근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한국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타너 스님의 예언은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더 깊은 상징성과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한국을 간방이라 하여 후천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로 보았고 미국은 그 중심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간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흐름 속에서 동양의 정신이 서양의 물질 문명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철학적 전망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철학적 직관과 종교적 통찰에 기반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미국이 그 기술을 필요로 하며 협력하는 구조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BTS와 같은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이 미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상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러한 흐름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언했고 그 예언은 지금도 계속해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너 스님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관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세계 질서의 재편과 동양 정신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는 정신이 물질을 이긴다고 말하며 한국이 그 중심에서 인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의 부흥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 예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타너 스님의 미국은 여자이고 한국은 남자이니 미국은 한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국가 간의 위계나 정치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의 음양론과 후천 세계론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 해석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은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문명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적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타너 스님은 주역과 화엄경을 깊이 연구한 인물로
그의 예언은 무속적 직감이 아니라 철학적 직관과 불교적 통찰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여자로, 한국을 남자로 비유한 것은 음양의 조화 속에서 역할의 전환을 상징하는 것이며, 후천 시대에는 물질 중심의 서양 문명이 정신 중심의 동양 문명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며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예언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 개입, 1997년 IMF 위기 시 미국 주도의 구제금융, 최근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한미 협력 등은 모두 미국이 한국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예언의 맥락과 일치하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예언에 의존할 경우 현실 정치와 국제 질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언은 어디까지나 철학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종교학자들 역시 타너 스님의 예언은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진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하며, 특정 국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방향 전환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한국을 간방이라 표현하며 동양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 한 부분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발언이 아니라 동양 정신의 부활과 세계 문명의 균형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타너 스님의 예언을 현대 사회의 흐름과 비교하며 그 안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통찰로 활용되어야 하며, 그 의미는 시대와 함께 계속해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시간 감각이 사라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과연 절대적인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와 탐험가들을 혼란에 빠뜨린 피라미드의 가장 소름돋는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피라미드 내부에 흐르는 기묘한 에너지가 인류의 인식과 시간을 왜곡하고 있다는 가설. 과연 그것은 단순한 허구일까요? 이 소름돋는 이야기는 1970년대 한 러시아 탐험가가 피라미드 내부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을 기록한 일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깊숙한 곳의 좁은 통로를 탐사하던 중 자신의 시계가 멈추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며칠을 헤맸다고 생각했지만 밖으로 나온 후 확인한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화는 오랫동안 단순한 미담으로 치부되었지만 이후 여러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하나의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스테리함은 이 현상이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님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들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그 숨겨진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멈춰버린 시계와 나침반의 미스터리입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는 아날로그 시계의 태엽이 풀리고 디지털 시계의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되거나 아예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빈번하게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나침반의 바늘이 방향을 잃고 맹렬하게 회전하거나 아예 북쪽을 가리키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피라미드 내부의 특정 공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장 때문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피라미드의 거대한 돌들이 생성하는 미세한 압전 효과와
지구 자기장이 만나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에너지가 시계의 정교한 기계 장치와 전자 부품에 영향을 주어 시간 인식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피라미드의 거대한 돌들이 마치 거대한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축적하고 방출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주변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현대 물리학에서는 강력한 중력장이나 전자기장이 시간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피라미드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조종하는 거대한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기묘한 시간 인식의 왜곡입니다. 피라미드 내부를 탐사한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단 몇 분을 걸었을 뿐인데 몇 시간처럼 느껴지거나 반대로 오랜 시간을 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심리적 착각을 넘어섭니다. 한 고고학자는 피라미드 내부의 한 공간에서 2시간 동안 유물을 스케치하고 나왔는데 밖의 동료들은 그가 5분 만에 돌아왔다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탐험가 그룹은 깊은 통로를 몇 시간 동안 이동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단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이 현상은 피라미드 내부의 독특한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빛과 소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 속에서 뇌는 외부 자극을 잃고 시간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피라미드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에너지장이 인간의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간의 인지 과정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는 인류의 정신을 조작하는 거대한 장치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잃어버린 초고대 기술과의 연관성입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시간 왜곡 현상은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차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미지의 과학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피라미드가 실제로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였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피라미드가 특정 시점의 우주 에너지를 포착하거나 미래의 메시지를 과거로 전송하는 일종의 타임머신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혹은 피라미드 내부의 기묘한 에너지를 이용해 인간의 의식을 초월적인 상태로 끌어올려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닌 미지의 존재가 인류에게 남긴 거대한 유산임을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은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외계로부터 온 존재들과 교류하며 이 지식을 전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피라미드 내부의 시간 왜곡 현상에 대한 주장이 과학계의 주류 견해와는 거리가 멀며 대부분은 흥미로운 가설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다고 지적합니다. 피라미드 내부에서 시계가 멈추거나 나침반이 오작동하는 현상은 실제로 보고된 바 있지만 이집트학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이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피라미드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합니다.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석회암과 화강암은 미세한 석영 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고 미세한 압력을 받으면서 약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감한 나침반이나 시계의 부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지배적인 가설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계의 경우 외부의 강력한 자기장이나 미세한 전자기파 교란에 의해 오작동하거나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피라미드 내부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라미드 내부의 시간 감각 왜곡은 외부 자극이 차단된 환경에서 인간의 뇌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의 뇌는 빛, 소리, 온도, 그리고 다른 시각적, 청각적 신호에 의존하여 시간의 흐름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지배하는 피라미드 내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뇌는 주관적으로 시간을 매우 길거나 짧게 느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몰입도가 높은 작업을 하거나 길고 단조로운 복도를 걸을 때 뇌는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고고학자가 짧은 시간을 길게 느꼈다는 일화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가 초고대 문명의 유산이거나 외계 기술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고고학적 증거가 전무합니다. 피라미드 건설 방식에 대한 여러 가설 중 가장 널리 인정받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조직력과 건축 기술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주변에서 발견된 노동자들의 거주지, 그들이 사용한 도구, 그리고 식량 공급 기록 등은 피라미드 건설이 노예가 아닌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학 전문가들은 피라미드의 정교함과 엄청난 규모가 외계인의 도움 없이도 당대 이집트 문명의 과학, 수학, 천문학 기술만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는 인류의 잠재력과 집단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과학계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본문에서 제시된 피라미드 내부의 기묘한 현상들이 초자연적이거나 미지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피라미드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심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피라미드 미스터리는 인류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지만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그 비밀은 점진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대한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는 대부분 과학적 사실보다는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다룰 때는 과학적 근거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을 넘어선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교란하는 거대한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멈춰버린 시계, 방향을 잃은 나침반, 그리고 왜곡된 시간. 감각은 피라미드 내부에 흐르는 기이한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피라미드가 감추고 있는 시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핑크스 아래에 숨겨진 아틀란티스의 기록.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 아래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단순히 파라오의 무덤이나 석상이 아니라 전설 속 고대 문명 아틀란티스가 남긴 비밀의 기록 보관소를 숨기고 있는 거대한 봉인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저희는 수많은 학자들이 헛된 망상이라 치부했던 한 예언가의 기이한 예언과 그를 추종하는 고고학자들의 끊임없는 발굴시도,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발견한 아직 열리지 않은 문에 대한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문이나 가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주장은 미국의 저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가 남긴 기록과 그의 예언을 검증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진행된 과학적 탐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수도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지금 바로 그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이집트 기자 고원에 잠들어 있다는 섬뜩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예언가라 불리는 미국의 영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입니다. 그는 최면에 빠진 상태에서 미래와 과거에 대한 예언을 쏟아내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스핑크스 아래에 기록의 전당이라 불리는 비밀의 도서관이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에 가라앉기 전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아래에 모든 지식과 역사를 담은 기록을 숨겨두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의 전당이 인류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즉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위해 스스로의 길을 찾을 때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단순히 스핑크스 아래에 비밀의 공간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위치와 내용, 심지어는 이집트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기록의 전당은 스핑크스의 오른쪽 앞발 아래에 위치하며 그 안에는 아틀란티스의 기술,
삶의 방식,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케이시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의 전당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중에는 저명한 고고학자와 과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굴 시도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3년 미국의 스탠퍼드 연구소 과학자들이 기자 고원에서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지하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스핑크스 주변에서 수많은 지하 공동과 통로를 발견했고, 특히 스핑크스 오른쪽 앞발 아래에서 약 12m 깊이에 위치한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의 공동을 찾아냈습니다. 이 공동의 크기는 예언가 케이시가 묘사했던 기록의 전당의 크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흥분시켰지만 이집트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발굴 허가 문제로 인해 더 깊은 탐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93년에 있었던 일본 와세다 대학의 팀의 탐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정부의 허가를 받아 스핑크스 내부와 주변을 탐사했습니다. 일본 연구팀은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스핑크스 아래에 있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 통로들을 발견했고, 그 통로가 스핑크스 본체 아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통로가 스핑크스 동상 아래의 거대한 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방의 바닥이 고도의 정밀한 기계적 장치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마자 이집트 정부는 갑작스럽게 발굴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유적 보존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그들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발굴을 중단시켰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발굴팀이 발견한 지하 통로는 너무나도 정교하여 고대 이집트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고, 이는 곧 아틀란티스와 같은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된 잠자는 예언가 프로젝트 팀의 탐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핑크스의 앞발 아래에 있는 미지의 공동을 탐사하기 위해 첨단 음파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공동 내부에서 인위적인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소리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탐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발굴 허가를 받지 못했고,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장비는 압수당했습니다. 이는 스핑크스 아래에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으며, 이집트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스핑크스 아래에 전설 속 아틀란티스의 기록, 보관소인 기록의 전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설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신빙성이 있는 고고학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탐사 결과는 대부분 과학적 사실의 오해나 과장된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류 학계의 입장입니다. 스탠퍼드 연구소와 일본 와세다 대학팀이 스핑크스 주변에서 진행한 지하 탐사에서 지표 투과 레이더나 음파 탐지기를 통해 지하 공동이나 통로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지하 공간들이 피라미드 건설 당시의 채석장이거나 람세스 2세 시대의 부속 건물터 또는 단순히 자연적인 안반의 균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지하 공동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초고대 문명의 비밀 기록 보관소임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연구팀이 발견한 지하 통로가 고도의 정밀한 기계적 장치로 만들어진 바닥을 가진 거대한 방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발굴을 중단시킨 이유 역시 유적 보존이나 정치적 문제, 발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구조적 위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특정 비밀을 은폐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이집트 고고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탐지된 거대한 기계 장치가 작동하는 것 같은 소리 역시 지하수 흐름이나 미세 지진 활동, 혹은 탐사 장비 자체의 오작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전무합니다. 스핑크스 아래에는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일 뿐, 실제 고고학적 연구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건설 기술과 사회 구조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외계 문명이나 초고대 문명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기자 피라미드 주변에서 발견된 노동자들의 유적지와 무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생활용품들은 피라미드가 고도로 조직화된 이집트인들의 노력과 기술로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뛰어난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은 피라미드의 정교한 구조와 건설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미스터리는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소재이지만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그 미스터리는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은 오히려 초자연적 개입설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과학적 탐사 결과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이 단순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탐사 결과 스핑크스 아래에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동과 통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공간이 아틀란티스의 기록 보관소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류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스핑크스 아래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비밀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미래를 예언하는 파괴적인 기록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모든 발굴 작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스핑크스 주변은 철통 같은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스스로의 역사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의 문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